5시까지.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주말 내내 황사, 미세먼지로 걱정 많으셨죠? 어젠 조금 덜했지만 서해안에 머무는 황사 다시 올까 걱정됩니다. 황사를 없애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황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황사 마스크나 청결, 환기 요령 등이 알려졌죠.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고통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등 가장 약한 고리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할 겁니다. 오늘 청년들의 저임금 실태 인터뷰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또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개발 마스터 플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주요 경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구조조정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운업 부문에는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를 곧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전이 없는 사회 이해가십니까?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지자체별로 수돗물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원 최명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운업 구조조정 요즘 모든 뉴스의 탑인데요. 채권단에게 자율협약을 신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했고요. 네네네. 전화 연결하는 동안 신청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전까지 신청은 안 했는데 오늘 중으로는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최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맡기겠다. 채무를 재조정해달라. 이렇게 백기투항을 하는 거가 되는데요. 네. 이번 한진해운 또 앞서 현대상선 이 국적 해운사들이 최근 경기 불황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최은영 회장이 원래 경영을 하다가 시숙인 조양호 회장한테 넘겼고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을 통해서 1조 원 가량의 자금을 또 투여를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살지 못하고 채권단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두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을 두고 참 조양호 회장이 먹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꽤 많긴 한데 네. 자율협약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좀 보면 이런 오해는 조금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재 출연, 채무 재조정, 용선료 인하 협상, 자산 매각 이런 것 등이 당연히 진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현대상선이 요 길을 그대로 밟았었는데요. 네. 한진해운도 똑같은 길을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선 벌크선 부문을 매각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사주를 좀 매각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한진해운이 약 2,385만 주 정도의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인 1,480만 주, 약 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걸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조양호 회장이 과연 얼마나 책임지겠느냐 이 얘기를 할 텐데 계속 은행하고 이 얘기가 오갈 겁니다. 아마 현정은 회장이 약 300억 원 정도의 사재를 출연을 했었으니까 네. 그거보다는 좀 많은 금액을 내야 받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들은 되고 있습니다. 용선료 협상, 용선이라는 게 배를 빌려서 운행하는 것을 용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한 4, 5년 전에 비싸게 배를 빌렸던 걸 아직도 갖고 있어갖고 요 용선료만으로 한 해에 조 단위의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 선주사들하고 협상을 다시 벌려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고 클린 컴퍼니로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정부 당국 금융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두 회사 모두 합병에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네. 자율협약으로 백기투항을 한 상태에서는 합병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해운동맹인데요. 네. 글로벌 해운동맹이라는 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 배들이 뭉쳐서 같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 해운동맹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물건을 받지를 못하는 건데요. 네. 지금 해운동맹이 M2, 오션 얼라이브, G6 이렇게 좀 몇 개 해운동맹이 있는데 이게 네. 세 개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이 다른 해운동맹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재편 과정에서 같은 해운동맹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회사가 합병하는 데 큰 문제도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모쪼록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사실은 몇 달 전에도 나왔던 뉴스긴 한데요. 더 이상 국민들이 동전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공동 연구를 시작을 하겠다. 이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제 공식화를 한 건데요. 네. 동전 사용이 여전하긴 한데 좀 불편한 면도 있고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동전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 게 비용으로 좀 부담이 된다는 면에서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연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금융기관과 IT 업체 등하고 같이 공동 연구 그룹을 구성을 했고요. 올해 안에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은 이 마트나 편의점, 약국, 커피숍 이런 데서 현금을 내면 500원, 300원 이렇게 거스름 돈으로 몇백 원을 그렇죠. 돌려받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주머니로 들어가 있다가 집안에 장롱에 들어가서 다시 안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동전으로 잔돈을 거슬려 주는 것 대신에 선불카드라든가 전자지갑 또 아니면 네. 계좌로 바로 입금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동전이 필요 없지 않겠냐 이런 게 아이디어입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동전 발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한국은 이 IT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고 소액 결제망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로 입금해 주는 거나 네. 선불카드에 다시 입금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내서 2020년에는 실행을 해보자. 이게 한국은행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문득 동전이 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대기업들이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이 대기업들에게 좀 많은 책무를 지우는 건데요. 이걸 좀 철폐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세게 나올 거라고 좀 기대는 안 했는데 네. 굉장히 멘트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 오후 2시에 정경련 그랜드 볼룸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네. 이런 좌담회를 가졌는데요. 요거를 하게 된 게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요석유화, 카카오 요 회사들을 새롭게 대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5조가 넘는다고 일괄 지정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매년 4월에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그동안은 이거 지정에 대해서 재계에서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들어간 이 셀트리온, 하림, 카카오 요 세 회사에서 자기는 좀 억울하다. 이게 네. 너무 갑자기 이쪽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림은 페노션이라고 해운사를 인수를 하면서 갑자기 규모가 커졌고요. 네.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도 인수합병 또는 맞습니다. 세일즈를 통해서 자산이 커졌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들 회사가 좀 억울한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한국에서는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지만 국제시장에 나가면 여전히 작은 회사인데 대기업 집단에 포함이 되면서 연구개발에 따른 세제 혜택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네. 그동안은 세제를 8% 정도까지 R&D 투자의 8%를 세제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3%밖에 받지 못하게 돼서 계속 R&D를 해야 되는데 비용 부담이 좀 생긴다. 또 셀트리온 모 회사 외에 다른 계열사들은 다 조그만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마저도 대기업하고 똑같은 규제를 받는 건 좀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로엔하고 합병하면서 커졌죠. 그렇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되면서 IT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벤처 투자를 계속을 좀 해서 새로운 사업도 진출하고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대기업 집단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 투자하는데 제약이 네. 걸리고 채무 보증이라든가 지분을 늘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대기업들 갑자기 좀 들어간 이 대기업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김홍국 하림 회장의 말이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네. 포브스가 한 2,000대 기업을 선정을 매년 하는데 이 중에 전 세계 100년 된 기업이 448개로 이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한국의 100년 기업은 두산하고 조흥은행, 지금 이제 신한은행이죠. 네. 딱 두 군데만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장수 기업이 없는 게 이런 대기업 규제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애써 이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자산을 만지는 걸 좀 억울하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자, 지자체별로 수돗물이 줄줄이 오른다, 수돗물 값이 줄줄이 오른다 이런 예고가 돼 있네요. 네, 조금 현실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6%의 수돗물 상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이고요. 네. 또 강원도 홍천군도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3년간 매년 15%씩 예정입니다. 경북 성주군도 10월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세종시는 11년, 홍천은 15년, 성주는 12년 만에 수도 요금을 올리는 건데요. 네. 이 수돗물의 현실화율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네. 이 수돗물을 만드는 원가 대비 수도 요금을 얼마로 내고 있느냐 요 율입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 평균이 76.1%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70원에 76원에 만들어서 100원에 파는군요. 아니 반대죠. 100원에 만들어서 76원에 76원에 팔고 있으니까 좀 현실적으로 비용을 감당이 안 된다. 요거를 내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90%까지는 네. 늘려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하여간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요금 오른다고 하면 다들 걱정 많으시니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이어질 증시 첫날인데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명동 PIB센터 SK증권 김춘석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황 어땠습니까? 네, 시장이 매우 외환에 시달리는 거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마이너스 보합이죠. 마이너스 0.94포인트 빠진데 2014를 지키면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0.06포인트 오른 703.71로 끝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조선 쪽과 해운 쪽의 구조 조정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특히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자율 협약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네.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 조선주들, 그 다음에 조선주가 아니냐 해서 조선주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어둡게 만들었고요. 네. 다만 이제 건설주 같은 케이스는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대림산업이라든가 현대건설 같은 회사들이 이란에서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거의 결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이라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네.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한 8, 9일째 연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현지 시간으로 내일 저녁입니다. 26일, 27일 미국에서 FOMC가 열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이냐. 4월 달에는 금리 인상 없을 거라는 걸 확실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6월 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촉각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답답한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월말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핵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남은 한 주, 4월 한 주도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티켓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따뜻한 봄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서풍을 타고 봄철 불청객 이것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오늘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와 함께 이것이 뒤섞여 뿌연 하늘을 보이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유통업체는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대여 판매 수가 지난해 90만 대였는데요. 올해는 100만 대로 늘어났고요. 또 황사에 좋다 이런 음식들 정답을 말씀드렸네요. 네. 자, 이것에 좋다라는 음식들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몽골 등지에 떠있는 사막과 황토지대에 있는 작은 모래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와서 떨어지는 이것. 방금 제가 슬쩍 말씀드린 이것. 정답 2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청년 근로자 중에서는 6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열정페인데요. 열정이 있으니 돈은 아주 적게 받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사회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급증하고 있고 또 연령이 낮을수록 그 심각성은 더 큽니다. 이런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낸 분이죠.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조사 결과 지금 보도가 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명 중에 1명꼴로 청년 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예. 저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열정페이 규모를 추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통계청의 경활 부가조사라고 하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추산을 했는데, 네. 그 결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열정페이 청년, 2011년에는 한 45만 명 정도 됐는데 2015년에는 64만 명을 급증을 한 것이고요. 네. 근데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뭐냐면, 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거든요.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이 열정페이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꼭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법과 제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요. 열정페이, 네가 열정이 있으니 돈은 적게 받아라 이렇게도 읽히고 있는데 비열정페이, 즉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임금과는 어느 정도 차이죠?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가 아닌 청년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임금 격차가 2.5배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5년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한 4,500원 정도 되는데 비열정페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1,700원 정도 해서 한 42%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을 따져보면 열정페이 청년은 71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반면에 비열정페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185만 원으로 그 차이가 한 2.5배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예, 최근에 최저임금에 있어서 시간당 임금은 조금씩 오르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 인상률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네. 장시간 근로가 좀 줄어들면서 월 평균 임금은 71만 원 수준으로 계속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격차가 심한데 월 평균 격차는 2.5배 가까이 난다라는 것. 이건 조금 의아합니다. 왜 그런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잖아요, 정부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은 보통 한 7, 8% 정도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열정페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월 평균 임금은 한 71만 원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직접 임금 외에도 이른바 연금이나 보험, 근로계약서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드는 것들도 역시 차이가 크다고 봐야겠죠?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적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열정페이 청년들의 가입률은 한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네. 반면에 비열정페이 같은 경우는 80% 내외로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페이는 한 27, 8%밖에 안 되는데 비열정페이 청년 같은 경우는 한 70%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그만큼 열정페이 청년들이 부당노동 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부당해고 같은 것들 당하기가 그만큼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열정페이라는 말을 조금 아까도 제가 소개한 바도 있지만은 이게 이런 식의 어떤 부당한 대우와 또 어떻게 보면 착취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는가 싶었더니 2012년 이후로 다시 급증한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2012년부터 장기 침체에 이미 들어섰다. 이런 연구 결과 보고서도 있고요. 어떤 관계 때문입니까? 예,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열정페이 청년들이 급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2012년 이후에 2%대 성장, 저성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정페이 청년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8.1%거든요. 네. 5,580원에서 이제 6,030원으로 이제 크게 올랐는데 경제 성장률은 한 2%대 중반에 머무를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도 열정페이 청년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경험과 경력이 없는 청년일 경우에는 더욱더 울며 겨자 먹기로 뛰어드는 상황인데 이 연령이 낮을수록 또 업종과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연령별로 따져보면 15세, 19세 청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58%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8명이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고요. 네. 반면에 25세, 29세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거든요. 네. 격차가 이제 엄청나게 크고요.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한 20%, 제조업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의 이제 사업장은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네. 반면에 10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기업 규모별로 그 업종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차이도 문제인데 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이 나이 또 기업 규모별로 또 다른 이중고, 삼중고가 있군요. 학력별로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요즘은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학력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43%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3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 네. 같은 경우에는 한 21%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력별로 큰 차이가 났는데 특히 대학생, 재학생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 학력별로 차이가 나는 것들도 보면 결국은 임시직이건 파견직이건 혹은 열정페이를 받는 직업이건 거기서 조금 더 나은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 훈련을 얼만큼 많이 받는 걸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 이제 열정페이가 아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훈련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 36%에서 2015년도에는 이제 60%까지 교육 훈련 기회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하지만 열정페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13%, 19%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렇게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이 이제 교육 기회 훈련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다. 즉 경험을 얻어서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나쁘게 의도를 읽다고 보면은 기업들은 그냥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고 쓰고 버린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정도인데요. 교육훈련이. 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열정페이를 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왜 지금의 일자리를 선택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 보면 대부분이 생활비 때문에 현 일자리를 택했다. 혹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했다는 대답이 대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일자리를 택했다는 응답이 겨우 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본래 열정페이라고 하는 것이 네. 조금 지금은 이제 좋지 않은 일자리지만 경험과 경력을 쌓아서 그렇죠.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것을 위해서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제 저임금 근로라고 하는 것이 열정페이 그 순수한 의미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경험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열정페이조차도 아니고요. 당장의 지금 생활비 혹은 당장에 필요한 돈 때문에 열정페이를 강요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사실 서비스업이나 청년들이 새롭게 이 경제 동력이 될 것이다. 뭐 연일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급부로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새로운 청년이나 인재 양성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도 힘을 빼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청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일할 능력도 굉장히 많이 뛰어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열정페이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나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보나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이 한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분들이 일자리를 얻고서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면 1년에 수십조 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 이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어떤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또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도 떠오릅니다. 저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된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정부도 뭐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2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도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실은 전혀 줄어들 기미는 안 보이고 있죠. 근본적인 대안 같은 게 필요할까요? 예,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열정페이가 건절되지 않느냐라고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청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택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업자들, 즉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워낙 수입, 벌이가 시원찮기 때문에 네. 제대로 이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대책의 가장 큰 첫 번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유망 서비스 업종을 더 많이 늘린다거나 혹은 연구개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보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네. 만약에 10,000개, 20,000개 더 육성을 한다면 여기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 고학력, 고임금 일자리, 그 이공계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향후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 청년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 안전 소방 같은데 이제 공공 부분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영세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고용유지 장려금이라든가 근로장려 세제라든가 연금 보험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임금이나 근로요건을 좀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지원책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표준근로계약서 관행을 좀 정착하고 필요하다면 법제화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근로감독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 자, 뭐 정부가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좀 경제적인 입장에서 박사님께서 이 연구를 하셨지만 청년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같은 것들도 조금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청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심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면 어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기의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흑수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불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중심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열정페이, 이 열정도 우리 경제 또 우리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열정페이만 강요하지 마시고 이 열정의 가치를 발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서울 잠실 삼성동 일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운동장 일대를 마이스, MICE, 마이스 중심지로 했다. 이런 개발 마스터 플랜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기대 효과와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동남권 개발 추진단 김용학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발표된 마스터 플랜의 기본 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이스의 중심지로 만든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잠실운동장은 그 대한민국 국제화의 어떤 서막을 열었던 88 서울올림픽의 성지입니다. 네. 이 일대가 면적이 한 41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한 30년 만인 오는 2025년까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는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 변신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훌륭한 수변 공간들이 있습니다. 한강과 탄천이라는 수변 공간도 잘 살리고 네. 또한 이 스포츠 시설의 어떤 역동성과 또 한류나 이런 문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그리고 대중교통까지 잘 어우러져서 세계에서 어떻게 그냥 뛰어난 아주 그 마이스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게 88 올림픽 또 이렇게 스포츠 이런 개념으로 이 잠실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3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마이스, 뭐 전시 컨벤션, 이런 전람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잠실운동장 일대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한강이나 탄천과 같은 훌륭한 자연 자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코엑스나 강남의 어떤 이제 테헤란로 중심으로 된 어떤 업무 지역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도심으로서의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이 이제 신성장 동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결과 그 마이스 산업 즉 뭐 국제회의나 뭐 인센티브 관광 그리고 뭐 전시나 컨벤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그 핵심 거점으로 잠실운동장 일대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올림픽대로와 탄천 이런 공간들이 이제 자동차 위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운동장 시설 또한 한 30년이 훌쩍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어떤 이제 그 활력이 떨어진 공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문제점은 개선을 하고 또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만든 마스터 플랜의 좀 세부적인 계획들이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공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이 들어오고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스포츠 시설들은 노후화된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현대화하고 또한 상업이나 문화 등 다양한 기능으로 복합화해갑니다. 주경기장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판매나 편의시설 또 박물관, 스카이데크와 같은 다양한 부대 시설을 넣어서 좀 그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고요. 야구장은 현재 그 보조 경기장이 있는 그 한강변으로 자리를 옮겨서 한강을 배경으로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서울의 이색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람석도 국내 최대 규모인 35,000석까지 지금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요.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지금 복합화해서 그 공연이나 다양한 체육 기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시 컨벤션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전시 컨벤션 시설과 호텔 또 그리고 다양한 수익형 임대 시설을 조성을 하는데 이 공간에 이제 전시 컨벤션 시설 약 10만 제곱미터 확충을 해서 인근에 있는 코엑스나 세텍 등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약 19만 5천 제곱미터의 전시 컨벤션 벨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호텔의 경우는 특급과 일반 그리고 유스 호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확충하는데 그 규모는 약 1,750실 정도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홍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그 한강과 탄천 그리고 이제 뭐 도로 지하화 이런 건들이 있는데 한강과 탄천은 마리나와 같은 수상 레저 시설도 도입을 하고 물놀이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도심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삼성동 지역과 잠실 운동장을 잇는 탄천 보행교가 있는데요. 네. 이 보행교는 단순히 이제 하천을 넘어가는 다리가 아닌 문화나 이런 그 상업 시설이 그 같이 일체화된 형태로 지어져서 그 어떤 서울의 관광 명소로 이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뭐 지난번 치맥 파티 때도 그렇지만은 이런 목적, 마이스 목적의 관광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인데요. 네.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추진될지 추진 계획 좀 밝혀주시죠.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 플랜이 이제 앞으로 사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공공사업과 민자사업들로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공공사업의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돌입하게 되고요. 민자사업은 올해부터 사업자 공모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해서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88 올림픽 이렇게만 기억되던 곳이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한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지 앞으로 변화 과정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동남권 개발 추진단 김용학 과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또 우리 주머니도 채워줄 수 있는 생생 장바구니 준비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김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이번 주 물가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는 당근과 고등어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원래 농산물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것들은 작형이 교체가 되면서 모두 비싼 꼬리표를 좀 달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당근도 마찬가지로 제주산 저당 당근에서 상품성이 좋은 이번 연도 햇당근으로 작형이 교체되는 시기를 맞으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고등어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월명기를 맞기도 했고요. 네. 4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대형 선망의 조업이 금지되는 금어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획량이 감소해서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월명기 고기가 좀 잘 안 잡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자 소비자들 분들께서는 조금 이렇게 비싼 것들만 들으면 이번 주 또 뭘 먹어야 되나 하실 텐데 네, 그렇죠. 좀 구입하기 쉬운 품목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가격이 좀 하락세인 품목은 시금치와 양파 또 미나리가 되겠습니다. 시금치의 경우에는 약 15도에서 20도 사이의 시원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채소인데요. 현재 이 생육 환경이 알맞게 양호해서 경기 지방 하우스 재배분 출하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좀 내림세이고요. 양파는 이번 연도 햇양파가 제주도와 고흥, 무안 등의 전라도 지방에서 확대 출하되면서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좀 내림세입니다. 또 새콤달콤한 미나리 경우에는 출하 지역이 남부에서 중부 지방까지 확대가 되면서 포근한 날씨에 생육이 금상첨화처럼 좋아졌고요. 이에 공급 물량이 증가해 가격은 내림세입니다. 예, 봄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미나리 해독작용도 좋고요. 샐러드처럼 잘게 썰어서 이렇게 양념에 묻혀 드시면 굉장히 입맛도 돋습니다. 네, 그렇죠. 벌써 치맥이 고이는데요. 자, 대형 유통업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인 행사 하나 좀 싸게 살 수 있는 물품들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인 27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행사 소식인데요. 먼저 이마트는 양파를 좀 지속적으로 할인 행사 중입니다. 1.8kg에 3,380원에 판매 중이고, 네. 오렌지는 14개에서 20개 정도 든 것이 이제 9,980원에 저렴하게 행사 중입니다. 네, 양파 무서워서 좀 못 샀는데 좀 다행이네요. 네, 다행인 소식이니까 이번 주에 많이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롯데마트에서는 수박 5kg짜리를 12,900원에, 또 사과를 3kg에 8,900원에, 그리고 바나나 한 봉지에 3,500원에 할인 행사하면서 과일류 행사가 좀 돋보이고 있고요. 활전복도 2마리에 10,000원,
자반고등어는 한 손에 4,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플러스에서는 쌀 행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강원도 철원에서 생산된 철원밀을 20kg 기준 39,900원에 판매 중이고요. 활광어회가 300g에 14,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도 꼼꼼하게 할인 행사 체크하셔서 알뜰한 장보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네. 자, 이번 주 제철 먹거리 두릅을 준비하셨네요. 저는 어릴 때 두릅 보고 뭐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나무에서 나는 거야 이래서 열매인가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렇죠. 두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맘때 먹으면 좋은 제철 먹거리 두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두릅은 순이 연하면서 껍질이 또 마르지 않고 고유의 향이 강한 것이 좋은데요. 그 단백질과 비타민이 좀 풍부하지만 특히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이나 또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채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두릅을 사오셔서 보관을 하시려면 살짝 두릅에 물을 뿌려주시고 또 신문지에 싸서 비닐팩에 넣고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보관하실 수 있고요. 간단한 요리 방법은 끓는 물에 두릅을 살짝 데쳐서 물에 담갔다 빼주시고 또 두릅 특유의 이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초장에 찍어 먹는 것이 맛이 좋겠습니다. 예, 두릅 모양새도 그렇고요. 정말 봄이 다가오니까 이 봄 음식들 입맛을 돋굽니다. 네네. 돋웁니다. 예, 전통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은 그 전라도의 한 지역이고요. 네. 특히 봄철에는 산수유 축제로 유명한 곳인데요. 네. 생각나는 곳 있으신가요, PD님? 전라도 하면 워낙 맛있는 고장들이 많아서 그렇죠. 눈앞에 쭉 떠오르는데요. 네. 어딘가요? 이 구례입니다. 아, 구례에서 지리산과 산수유 축제가 섬진강이 있는 구례.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구례라는 지역이 원래 섬진강의 이 맑은 물과 또 넓은 들을 품고 있는 고장이자 지리산에서 나는 각종 산채류와 한약재들이 즐비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구례에 위치한 구례 전통시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1959년에 개설된 시장이고요. 점포수는 약 200여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매월 3일과 8일에 장이 열리고 있고 시장 근처에는 노고단이나 이 화엄사 같은 다양한 관광 명소들도 많아서 구경거리가 아주 풍족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화엄사는 제가 화엄제를 한 두어 번 취재를 가봤었는데요. 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이 전통시장 가면 좀 먹거리들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 먹을 거 네. 없나 들여다보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구례 전통시장에서는 한방 백숙이 유명합니다. 이 네. 직접 기른 촌닭으로 만든 토종닭 백숙이기 때문에 이 맛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서 누구나 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이 토종닭이 원래 크기가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인 4명이 같이 가서 아마 백숙 한 마리만 먹어도 굉장히 배부를 것 같습니다. 네. 이 백숙에는 각종 다양한 한약재들도 들어가는데 가격은 대략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예, 여기에 함께 판매하는 산수유 생막걸리도 3,000원 정도 투자하셔서 같이 즐기시면 정말 환상의 짝꿍이 될 듯 싶습니다.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고요. 이 촌닭으로 만든 백숙 또 이렇게 기력 없을 때 요즘 또 공장에서 만든 음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런 음식 먹으면 정말 힘이 나죠. 네. 네네. 또 드시기만 하지 마시고 잘 움직이셔야 하고요. 자, 배가 벌써부터 고파옵니다. 오늘 구례까지 다녀왔는데 마지막으로 농수 축산물 안전성 관련 소식 하나 더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 급식용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는 소식인데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는 신경이 더 쓰이게 마련이잖아요. 네. 4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달 말까지 학교 급식용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부정 표시, 또 친환경이나 GAP 농산물 인증 기준의 위반 사례 등을 주로 점검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생산 단계의 농산물에 잔류 농약이 초과되었는지 그 여부 등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또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고품질인 식재료 공급 체계를 좀 확립하고자 하는데 나날이 더 안심할 수 있는 급식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예, 먹는 것만큼 또 소중한 게 없으니까요. 이런 일도 반갑게 저희도 잘 지켜보고 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하. Korean Air.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SK텔레콤이 폼 좀 잡겠습니다. 당신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폼을요. 생활 속에 없던 폼들이 생기고 있던 폼들은 더 놀라워지면 지금보다 훨씬 폼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장바구니하면서 막걸리 얘기 나왔는데요. 7393님, 황사엔 막걸리 한 잔이 딱입니다. 네, 적당한 음주여야 할 것 같고요. 황사 캑캑, 황사 정답 알려주시다니. 정답은 황사. 예, 제가 정답 알려드렸죠. 5374님 생수 한 박스 선물 드리겠습니다. 황사 때문에 날씨는 뿌해도 노환으로 눈이 뿌해도 생생정보. 예, 생생경제입니다. 들으며 마음만은 밝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남동공단에서 50대 후반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